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열리는 12일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한복 착용을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본회의에서 한복을 함께 착용하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가위 직전 본회의에서 제안드려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고 한복의 아름다움과 좋은 취지 덕분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년 한가위에서는 모든 정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번에 원내 정당, 재정당 지도부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격한 갈등과 또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한가위와 설 명절 전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복을 입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저의 희망도 함께 전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반민특위 실패로 친일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 12.3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내란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나치의 뿌리를 뽑아냈듯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해야 합니다. 여전히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 유튜버 좌한길, 우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비호, 공무집행 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을 법무부에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상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개혁 진영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민주당 홀로 이 거대한 과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개혁 진보 정당 그리고 차가운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은 민주개혁 진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치연합 방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심 위에서 선거연합, 정책연대, 통합 등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개헌, 정치개혁, 부동산개혁 등 조국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열린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의 원탁 합의 정신도 진전을 보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질서를 따르는 조국 혁신당의 당내 수기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색하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미략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소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가치와 비전, 원칙을 지키며 검찰 사법개혁, 정치개혁, 부동산개혁이라는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첫째, 검찰 사법개혁 이행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안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고 중수청의 구성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며 수사 영역을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수정안은 그동안 조국 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추동력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검찰 독재의 만행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신 정의의 저울에 제멋대로 눈금을 긋고 권력의 방패가 되어 면죄부를 살포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가 시세 조정을 알았고 판돈을 댔다면서도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던 직위원식 산수의 버금가는 사건 쪼개기는 법조계의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3학기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 곽상도의 아들 32세 7년차 대리의 50억 퇴직금은 무죄입니다. 명태균, 김영선의 세비 반띵 재판은 어떻습니까? 공천 대가를 단순 채무 변제와 급여로 둔갑시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만 벌어지면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희한한 판결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 한송했던 상고심 주심 박영재를 신임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법 쿠데타의 논공 행상입니다. 달선하는 사법부를 주권자 국민과 함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사법개혁 과제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논의는 어느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를 목놓아헤쳤던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껍데기만 바꾸는 위장개혁을 막아낼 것입니다. 실질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이끌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에 갇힌 고인물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희망하는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인지 겨루는 진검승부의 바다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내기가 시작되는 지방정치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합시다. 2인 선거구제 전면 폐지와 3, 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대폭 확대, 무투표 당선 차단,
돈공천 추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방자치 혁신이 유능한 민생 정치로 이어집니다. 극우 내란 세력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방선거 전 정치개혁 과제 이행을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민주진보진영의 개혁과 연대를 위해 원탁에서 합의한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동대응의 전선을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개혁과 연대를 무장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에 매진할 것입니다. 내란전당 국민의힘을 몰아낸 자리에 새로운 정치를 채워 넣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의 그리고 또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갑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제 질서 자체가 요동치는 대격변기입니다.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합니다. 예,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6개월간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국정 운영이 아주 마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 평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리, 지난 9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통상 분야에서 이 큰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외교가 1위로 나옵니다. 외교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높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핵심적으로는 한반도의 핵심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정상들과의 우호적인 정상 간 인간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외교 관계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에이펙을 포함한 그러한 국제적인 외교도 잘 진행되었고 실제로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연말까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주 잇따른 외교 일정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사견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시장 나오는 거는 뭐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 총리께서 복귀할 수는 없죠, 당에 아직은. 근데 저요? 이제 지방선거 끝나서 이 당에 복귀할 거죠?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예.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복귀할 때 민주당이 금년 8월 하순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드렸습니다.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자, 쿠팡 사건이 한미 간의 관심 사건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 쿠팡 사건은 사실 3,300만 명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그런데 미국에서 부통령 그렇고 상원 의원 뭐 이런 상원 의원 하는 분들이 견해를 밝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의 하원에서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도 부통령이나 여러분들한테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걸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에서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또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의 우리 국민의 3분의 2 수준의 상당한 수의 성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보고를 지연한 점, 또 그 이후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부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난한 점 등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압박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하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여야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은 큰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실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총리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부가 이게 지원을 하는 입법 지원을 하는 TF를 만들어서 총력전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내실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좋은 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두지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미투자특별법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것에 대해서 여야가 잘 알고 계시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입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저도 여야의 지도자들과 의원님들을 뵙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TF라는 형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죠. 예,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 지자체 통합이 논의되고 있죠. 네.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역 통합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광역 지역으로의 산업의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면 좋은 겁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제가 조문을 작년에 다 검토를 했었거든요. 중앙 행정기관과 의견이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지자체 요구가 거의 이 연방제에 준하는 그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 공청회를 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중앙정부가 100여 개를 노하고 있다 그래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는 껍데기의 분권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합치는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간 법안 소위가 있는데 총리께서 직접 보시고 행자부가 이해 당사자예요. 자기들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 챙겨서 이양할 건 대폭 이양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되도록 좀 챙겨봐 주세요. 기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래는 처음에 한 군데에서 논의가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의 이양 관련된 특례 부분은 추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어요. 대구, 경북은 당론 발의가 안 돼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의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겠죠. 통합이 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번에 통합을 못하면 4년 뒤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아닌 그 중간에도 만약에 합의가 돼서 진전이 된다면 필요한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동의하자는 100가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남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됐다고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 특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이후에라도 더 분권을 심화하기 위한 지방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이건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총리 산하에 이 문제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두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과 의논하면서 챙겨갈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이게 당장 7월 1일부터 반려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한 지자체에 4년간 20조를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네, 최대 20조로 되어 통합 비용이 1년에만 4조 정도 드는 걸로 나와요. 전산망을 합친다든지. 그래서 통합 비용을 주는 것이라면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것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존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20조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 20조는 기존 예산 편성될 거라든지 통합 비용을 제외하고 20조인 거죠.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통합 비용과 관련된 것은 계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기계적인 통합 비용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미래적인 통합 비용, 소요 비용의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건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0조가 말만 20조고 뭐 다 그저 그렇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군부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육군부대가 몇 개 성공을 했어요. 대략 1조 5천억 정도 들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부담할 형편이 됩니다. 전투비행단은 12조의 이자 비용을 합치면 20조쯤 되기 때문에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대구가 온갖 노력을 해서 법도 바꾸어 보고 공자기금까지 투입하려고 해봤습니다마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라가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대구 비행장 220만 평을 옮기면서 500만 평을 내놓으라 합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된 낡은 군사시설을 최고시설로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지자체가 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던 점이 있고 또 대구의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라는 면에서 지적하고 제기하고 또 이 호소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합니다만은 문제 제기해 오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군공항 이전은
컨테레스 국가의 책무라고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정책적 결단과 재정 여력의 문제지만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냥 시간이 흐르지 않도록 총리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를 답을 가까운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의 광역 통합이 진행되고 광역 통합 단체장이 선출되고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함께 더 긴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론 보도에 일부 이 대통령께서 일본 가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되는데 사실 무근입니까?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박뉴스를 독극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당시 반대 시위에 동참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만약에 일본 수산물이 도입되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일본 수산물 지금 문제로 되고 있고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수산물 자체가 일정 시기를 거쳐서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판단이 나면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기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년에서 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럼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로 1년 후가 아니라 관련된 그 수산물에 관련된 유해 요소들이 실제로 우리 해안에 닿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꼭 5년 후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일정하게 과학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독극물이라 하신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십시오. 뭐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일본 수산물이 독극물이 포함된 거라 그러셨는데 수입 재개가 논의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논의된 바 없다면 다행입니다. 논의하고 있는 바 없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지자체장들이 선거 때마다 내가 예산을 더 받아오겠습니다. 혹은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받아온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극히 드뭅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지자체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지만은 그 남쪽은 계속 인구가 빠져서 유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세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이전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에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팀이나 TF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의식, 지역으로, 지방으로 실제로 산업과 기업이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마 우리 의원님과 우리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열의, 의욕, 의지가 거의 같다. 더 하면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이러저러한 혜택을 둬서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누차 말씀하시고 있고요. 지금 일종의 그것을 일종의 계수를 개발해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의 혜택을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도 반영하고 기업에도 지원을 더할 수 있는 계수를 행안부 등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각 정권에서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그래서 점이 결정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그 이전 정부의 차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차이가 국민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원 하시다가 입각하신 분들이 의원직이 있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좀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정 장관 보고 그런 실망이 좀 들고 그런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저 양반 참 애처롭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대장동 항소해야 된다고 대검에서 2번이나 보고를 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항소하겠다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은 항소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뭐 보고해야 되는 뭐 일반적인 뭐 그 의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말장난이죠. 우리끼리 그래 이야기하지 맙시다. 응? 그다음에 그래놓고 항소 포기가 너무 이상하다.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사람들을 항명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항명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 포기 이유를 좀 설명하라는데 다 인사해서 보복해서 내치고 사표 받고 이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거 고소돼 있죠. 예, 항소 포기 관련해서 뭐 고소된 바는 있고요. 예. 인사에 관련해서는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 뭐 18명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예. 항소 포기의 사유를 설명하라는 글점보다는 18명의 검사장들 또 다수의 지청장들이 집단 행동한 것 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잘못된 걸 밝혀달라는 걸 집단 행동으로 본질적인 것은 그만두고 딴 행태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구태예요. 응? 지금까지 무죄 항소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대검이 2번이나 항소하겠다 하는데 신중하라 신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국민들이? 말씀하신 그 보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간이한 상태로 이제 구두 보고가 됐었고요. 저는 뭐 최종적인 보고 왔을 때도 그냥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고 뭐 오히려 그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정 장관님. 검사들은 인사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수락석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바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위는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너무 이상해서 지금 간곡하게 충고하는 겁니다. 장관 그만두고 돌아오면 의원 정성호 남고 나중에 법적 책임은 혼자 져야 돼요. 저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늘 다 이게 제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행위라든가 발언이 최종적으로 다 공개돼 갖고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그다음에 수행하고 이 여당 관계되는 사건들은 무죄만 하면 전부 항소 포기하고 야당이 관계되는 것은 항소할 뿐만 아니라 무죄가 아닌데도 형이 낮다고까지 항소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 절대적으로 어떤 그 개별 사건에서 제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갖고 원칙적인 제 의견 표명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진짜 말씀드리지 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시간 지나면 요즘은 다 드러나게 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서 좀 소신 가지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고 그래 하세요. 그냥 임명직도 아니고 의원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 수사, 강압 수사, 별건 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 인사 책임도 안 져. 더구나 민주당이 추천했어. 이 특검 말이 됩니까? 응?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기간 연장해 놓고 또 2차 특검 한다? 2차 특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정권 잡고 있고 검찰 경찰 다 잡고 있는데 왜 2차 특검 합니까? 책임만 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하던 사람 그만두고 변호사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어떤 책임집니까? 모순이잖아요. 검찰 없앤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특검은 뭐 저희 법무부나 정부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결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통해서 법 체계 작동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전부 의견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특검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내 모릅니다. 이래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그 수사기관에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어떤 뭐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수사검사가 검사를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전부 결제 받으면서
철저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하면 누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까? 수사하는 경찰이 하고 그대로 송치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실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송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부해가고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검찰에서 일부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보안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건수가 2021년에 1263건, 2024년에는 무려 7133건이나 됩니다. 왜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제도를 깨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검찰 체계, 검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건 고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점에서 좀 중수청, 공수청과 관련해서 저는 뭐 보안 수사라기보다도 1차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라든가 또는 범죄적인 문제점들 이런 점들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와 함께 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켜야 하는데 정성호 장관 시절에 검찰이 장내 지냈다 이런 소리 나와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점들을 가장 염려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분발을 촉구합니다. 예, 예. 행안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시도 통합에 관해서 장관께서는 지자체가 요구한 것의 8, 90%를 들어주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100개 이상 불수용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예. 뭐 70여 개 정도가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본인 권한을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폭 더 양보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대통령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는 정책이고요. 지금 이것이 균형 발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방이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발전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 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요.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을 받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때에도 검사 중에 이동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냥 전문 수사관으로 만들면 검사 중에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사력 약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명칭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 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뺏겨와서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거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을 지켜오는 제도들을 다 허물고 오히려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압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얘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법무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과 그 행안 중수청장 간의 이 수사 지휘 권한은 집행되는 방식이나 또 이 한계가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려를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방식대로 보면 경상북도 20개 자치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먼쪽일수록 상속세, 법인세 낮추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 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파주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의 상처와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희입니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는 숨가쁜 국정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당평 인사로 보여준 협치와 실용에 기반한 외교관계 회복, 경제 회복 속도까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대도약의 적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고착화되고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열쇠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이 국민한테 심어질 때 비로소 사법정의는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김건희에 대해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영선 공천 청탁도 무죄,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도 무죄라고 합니다. 반면 서민들은 400원짜리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절도범이 되고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총리님, 1년의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이 이런 판결들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판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무죄. 김건희가 시세 조정 사실은 인식했으나 공모는 아니다. 공정한 판결 맞습니까? 예, 뭐 법원의 그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관해 갖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에 관련해 갖고 특검에서도 증거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법률 의견과 관련해 갖고 면밀히 분석해 갖고 뭐 항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58회 여론조사 무상 제공했고 그 금액이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뇌물과 정치자금이 계약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얼토당통한 판결입니다. 세상에 그런 뇌물은 없습니다. 특히 공천 청탁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납득이 가십니까? 예, 뭐 그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뭐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좀 법원의 판결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갖고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의 눈은 열흘 뒤 19일에 예정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 쏠려져 있습니다. 사법신뢰의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사법부 권위는 국민이 그래도 법은 공정하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적으로 정교 유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미 전형적인 정교 유착 구조가 확인되었고 여당 중진 정치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천지 역시 선거 국면마다 5만 당원 가입, 10만 당원 가입 같은 정치 유착과 각종 불법 의혹이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충분한 의혹, 사법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특검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총리님,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법적 정교 유착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해산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검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그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부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 행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고 범죄 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교유착은 민주주의 몰락의 신호탄입니다. 총리께서 분명한 책임과 결단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실형 균형 외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문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G7, G20 등 여러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재확인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에서 실형 균형 외교로 국익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매우 높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외교 성과는 무엇이면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원인을 꼽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외교를 뽑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외교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국제사회에 한국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 또는 우방인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고 발전시켰다. 이것이 국민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잘하셨다라는데 그 상대적인 얘기는 편향 외교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총리님, 저는 한미 중일 실용 균형 외교에 대해서 여기 더해서 한 축을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미일 중러 4개국 모두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실용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이후의 외교에 대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 한 번도 북한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 의장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총리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북극 항로, 에너지 협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강화를 집중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의원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면에서 외교 당국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은 국가 대도약의 기본입니다. 불안한 성장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평화공존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와 군통신선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일정하게 노력이 진행돼 왔고요. 무엇보다도 전쟁 중에도 또 그야말로 적국 간에도 항상 존재해 온 한라인 또는 연락선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외교 안보 통상의 기준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주시죠. 총리님,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다. 또 작년 11월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서 민주당 당 대표께서 너무나도 잘된 합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기 전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가 얼마였습니까? 0%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로 올라갔죠. 맞습니까? 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 물론 이제 유럽, 일본 15%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원래 유럽이나 일본은 2.5%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 관세 인상인데 또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복 해제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총리님께서 지난번에 벤스 부통령 만나셨는데 참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라인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한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그 전에 이런 것을 통보를 받으셨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벤스 부통령을 만난 예. 그 귀국한 다음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당시에는 그 얘기가 없었고 제가 그때 또 그 이후에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그야말로 한두 분 통상에 관계하는 분들이 많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한라인 또는 그 소통망이 의미 있느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라인 만드셨으니까 네, 그걸 그 이전에 있었던 다양한 통상 관련한 그 연락망 또는 대화 채널에 더해서 벤스 부통령과도 논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됐고 아시다시피 현재 관보 게재는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핫라인을 더 보강시켜서 위기 대응 채널로 활용해 주십시오.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목 정책실장이 이렇게 갑자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100% 입법 지원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거 100%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뭐 특검법, 뭐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 속전속결로 일방 통행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국익이 가장 이 연관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왜 방치하셨나요? 글쎄요, 방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뭐 일방 처리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비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 측에서도 제기해 오신 바가 있고 가급적 이 문제를 의논해서 처리하려고 시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 입법 지원 말고도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 쿠팡, 손의원 목사 구속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또 미국이 한국의 통상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문제 때문에 그 통상 전체의 틀을 흔들 정도로 미국 자체가 보고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는 나쁜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이슈가 다양한 채널로 예를 들어 의회 내에서 일정한 의원들 또는 정부 내에서도 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그분들도 전체 틀에 있어서 관세 협상의 틀을 흔들어야 할 그러한 일종의 지렛대 내지는 사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잘못된 게 트럼프 정부의 어떤 변덕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아까 능력의 말씀처럼 한계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 대비 그 투자 관련 법안 이것이 첫째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빨리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 자금이 이렇게 납입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은 그러나 그 세 가지 다 저희들이 특별히 기간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어긴 것은 없지만 FTA가 잘못돼서 현재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기간을 어기지 않았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만과 압박 의지가 작동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관세 협상이 시작된 것 같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듯이 이 상황도 잘 풀어야 된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불신의 강이 흐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대미 외교 통상 사절단을 보내는 게 어떠냐. 초당적으로 정치인, 기업인, 학자, 문화예술인 등 한 20명을 뽑아서 미국 조야에 보내서 의회, 정부, 백악관, 투루 대대적인 아우리치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불신을 해소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초당적인 그런 외교 활동을 여야 함께하는 건 첫째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의 강이 흐른다면 지금 외교 문제 이렇게 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야 합동으로 간 의원 외교 팀에서 그 중에 야당 의원들이 알고 보면 이 여당은 참 나빠요. 급한 문제 잘못 풀고 있어요. 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교 관계를 악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양식을 가진 어떤 초당적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 한다면 저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한번 건의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보면 PMZ, 소위 말해서 Provisional Measures 정원, 소위 잠정 조치 수역. 여기에 2018년부터 중국이 뭐 션난 1, 2 연어 양식 시설이죠. 기관 시설 부표 13개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중어업협정 위반이죠. 네, 그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관 시설, 소위 말해서 이 플랫폼은 없앴죠. 네, 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정부가 노력한 걸 인정을 합니다. 그 어떤 후일담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후일담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요청과 노력이 있었고 사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이 그렇게 쉽게 수용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다 문제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남을 시설도 철거 예정입니까?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강제 철거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미 하나가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그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설을 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제로 철거할 경지까지 온다면, 만약에 중국이 끝내 굴복을 안 한다면 비례성의 원칙에서 맞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뭐 베트남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남중국에 보면은 남사군도 서사군도를 둘러싸고 이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싸우고 있는데 베트남 방식이 아주 유효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공섬에다가 인공섬을 한 수십 개를 만듭니다. 2021년도부터. 그리고 거기에다가 화약고, 활주로, 방어벽, 군사시설 만들어요. 그 수준이 벌써 중국이 한 거에 80%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맞대응 비례성 원칙.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외교적 노력이 진전을 못 안될 낸 상황에서 가설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와는 별도로 비례성 원칙 등등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약간 다른 사안이지만 대통령께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 중에 예를 들어 어선들의 우리 침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 오신 걸 아실 것이라고 알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분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정욱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해가지고 벌써 북한에 억류된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네. 굉장히 민당 안타깝게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민당 이재명 정부에서 꼭 그분들의 어떤 행사, 소위 말해서 행방 어디 있고 무슨 어떻게 지내는지 꼭 추적해 주십시오. 꼭 구출해 주십시오.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린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우 중히 생각하면서 찾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의 생존 병사 2명 벌써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의사에 우리 헌법 정신과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정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 본국에 송환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선수쳐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미 입장 표명은 했고 예. 그런 문제는 그래서 노력을 하고 빨리 네. 구출해 내야 된다. 네,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국가는 침묵할 자유조차 없다. 꼭 명심하시고 빨리 북한 억류된 선교사들 또 우크라이나는 북한 생존 병사 2명 빨리 한국으로 구출해 오십시오. 네,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중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장관님. 네.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거는 경찰과 접촉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례를 분석해 보면 공무집행 방해에서의 유형력 행사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건인데 스크럼을 짰다. 그래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판례들의 법리라든지 사례에 비춰봤을 때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 저는 당연히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특검의 판단에 관련해 갖고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종합 특검이 이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일단 무혐의 처분한 거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라고 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가 집단적으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도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정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허위 진술, 회유,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공소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소를 기각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이 5대 민간사업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한 바가 있고요. 남욱 자기가 수사받으면서 별건 수사에 대한 협박, 회유에 따라서 증언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도 있고요.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엑셀 자료를 조작해서 진술을 유도했다라고 폭로하기까지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 정도로 핵심적인 증인들이 줄줄이
회유당했다, 협박당했다, 조작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공소는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어떤 뭐 진행 중인 재판이긴 하지만은 진행 중인 재판 중에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진술 과정에서의 어떤 위법성들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법이 왜곡되는 일이 없이 정의가 실현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도 다 제가 보기에는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례들인데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결과에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법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검사들이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수사라든지 또는 기소에 영향을 미쳐서 결론을 바꾸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법 왜곡죄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독일도 법 왜곡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 왜곡죄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하루빨리 좀 통과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죠. 지금 뭐 증권집단소송법이 있긴 하지만 뭐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집단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집단 구제 제도가 없는 나라가 3개 나라밖에 없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7년에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 저하시켰을 때 미국에서는 대규모 배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거듭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도 정부나 또는 민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도 바보인데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면 더 바보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 제도가 반드시 도입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도 마침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입법을 서두를 테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꼭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저희 법무부의 10대 법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갔고요. 법사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저 여당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집단소송법에 조속한 입법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선영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임무수행 중 순직한 육군항공 고 정상근, 장희성 준이의 명복을 빕니다. 출범 9개월째인 이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코스피 5천 달성을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으며 한미 관세협상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값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더욱 위태로운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가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유사시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는 군인에 대한 예우와 위국 헌신을 실천한 선배 전우에 대한 예우에서 비롯됩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국방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예산을 뒷받침함으로써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을 대신해서 현 정부의 국방 현안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10조에 근거해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군은 국가방위를 위해 통수권자로부터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이 요구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위기시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최소 3년 이하의 징역으로부터 사형까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죠? 헌법이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에 상응하는 위협이 발생해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적의 침투나 이런 경우에 지난 12.3 개헌 같은 경우는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군을 동원하거나 또는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는 굉장히 정신 나간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질문하실 가능성이 네. 높아서 예. 통합 방위 사태가 발령되면 국가 중요 시설마다 그 시설을 방어하도록 사전에 지정된 부대가 출동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헌법이 군이 지켜야 할 국가의 최대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답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 문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 중요 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는 파괴나 방해로부터 이를 방어하고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술적 과업입니다. 그날도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힘이 없어서 시민들께 저항하지 않고 몸싸움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단지 명령에 따라 출동했을 뿐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에 따라 출동했지만 그때 장병들조차도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서 사실상 군이 그 계엄에 복무하려는 사령관들이 내렸던 그런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임한 매우 장한 행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단급 이하 제대는 법무참모가 없어서 당시 상황이 위법적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중징계들을 받은 인원이 대령급 이상 21명, 보직대기 인원이 52명입니다.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명령받은 군인들의 싸우려는 의지를 꺾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겁니까, 총리님?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국방위에서 지금까지 쭉 보아온 의원님께서 한 번이라도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군 문제에 대해서 저런 내용을 모르고 응했다, 그것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은 대단히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발언했고요. 내란이라는 것은 아직 사법적 판단하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국관되게 없으니 계엄을 다음 질문 들어주십시오. 지지하는 언행을 하신 것으로 자, 알고 본 있습니다.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을 대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랐던 순수한 군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 않다는 관점입니다. 네, 완벽하게 순수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하거나 또는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명령이 하달되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출동했던 군인들한테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TF와 수사와 조사를 해서 군이 지금 싸우는 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군복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책임감 못 느끼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안 하신 데 대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 25년 말 기준으로 급식, 피복비, 전투 예비 탄약, 무기 획득비 등 국방비 1조 3천억 원이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5년도 기준 국가예산 673조, 경제력 순위 14위, 군사력 5위인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까, 총리?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죠.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2조 1천억 원 현금을 살포하고요.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적자국채 21조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고 부족을 알았어요. 그래서 5조 원을 차입하면서 여기에 국방비 1조 3천억 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국방비 미지급 문제는 전혀 연동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동되는 것입니다. 확인한 9월 바로는. 9일 날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래. 만약에 여러 이게 문제에 대한 고의면 재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그것을 이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의면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고 실수라면은 국가안보를 소홀히 하는 이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국가안보를 소홀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주 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 국방을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편성의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국방 예산 집행하지 않고 무책임한 재정 운영한 거에 대해서 총리로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개선했습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차관님 나오십시오. 박충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지금 세계는 격변기에 들어섰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최고조에 이르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며 새로운 판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규범보다 힘이 질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로우 전쟁이 그러하고 중동, 베네수엘라, 그린란드가 그러하고 양안 관계가 그러합니다. 한반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각국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외교에 있어서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열세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반복적인 반미 친중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어디에 서 있냐는 미국의 우구심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간세 폭탄이 되어 돌아오려 합니다. 이 폭탄의 폭풍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식 실용 외교라 쓰고 반미 친중이라 읽히는 쎄쎄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외교는 처세술이 아니라 진정성이고 신뢰입니다. 야생과도 같은 치열한 외교 무대에서 어설픈 처세술을 자랑하면 죽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갇힌 정치인들과 그들로부터 비롯되는 그릇된 정책이 우리의 외교와 안보, 경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과 회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시면서 상시 한 라인도 구축했다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귀국하시자마자 25% 관세 폭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단은 모두 빈손 귀국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상태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25%로 올리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당시 통상과 관련한 한두 분 외에는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정부가 모두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돼서 매우 부적절한 외교적 표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벤스 부통령과 한 라인을 개설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5% 메시지 이후에 그 이전에 원래 존재했던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각종 연결선에 더해서 제가 새롭게 개설했던 벤스 부통령과의 연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금 25%가 여전히 압박으로는 존재하지만 관보 개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잘 진행되면 잘 풀릴 수도 있는 그러나 물론 완전히 낙관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25% 상황을 푸는 데 있어서 벤스 부통령과 만났던 것은 저는 유효하게 잘한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례적으로 관세 폭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동맹국을 상대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신뢰가 동맹국을 상대로 이렇게 바닥이라고 한다는 봅니다. 것은 저희를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미국을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예? 아니 그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질문의 의도를 미국을 비판하는 거겠습니까? 이해해야 지금 그 말귀를 다음에 못 답을 할 수 있기 알아들으십니까? 때문에 제가 여쭤본 예?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가 말귀를 알아듣기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미국 정치권에서 반미 친중 정부라는 그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옵니까? 미국 정치권에 어디에서 정확하게 반미 친중이라고 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또한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의 특정 중국 기업들에 유리하게 한다 이런 말이 같은 맥락입니다. 말귀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런 분 이야기를 몇 분이 합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쿠팡 이 사태를 관세 협상의 가지고 폭풍이 핵잠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려된다고. 관세 협상이 예? 잘못되면 그런 안보 협상에까지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누가 한국 정부가 반미 친중이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다시 돌려보십시오. 총리님, 그럼 다시 들어가서 이 핵잠 사업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보수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잡은 이 사업, 우리의 수건 사업, 이거 지금 자초될 위기 아닙니까? 근데 왜 시작도 안 이게 했는데 왜 중요합니까? 자초가 됩니까? 제 이제 질문에 시작되고 대답해 보세요. 좌초라는 표현을 쓰기는 위기 너무나 빠른 아닙니까? 것은 제가 지금 아시지 경고를 하고 않습니까? 있잖아요. 위성락 안보실장도 얘기한 겁니다.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아니 질문이 좌초와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무엇이 좌초고 무엇이 위기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북한의 핵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말 북한이 공개한 신형 핵잠은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봤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위협은 지금 말씀하신 핵 잠수함뿐만 아니라 북핵 전체가 이미 위협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그것만 별도로 위협을 계량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저희는 북핵 전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 눈구렁이라는 표현은 취소해 주십시오. 좀 제 부적절하지 질문에 않습니까? 똑바로 답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하는데 그런 인신모독적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것을 취소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취소하면은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취소하십시오. 똑바로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답할 거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질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한 바 없습니다.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취소하지 않으시면 그냥 취소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자, 주변국들과 비교하면 이 북한의 핵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러시아보다는 작지만 중국의 최신의 핵잠 진급보다 큽니다. 진급은 수중 배수량이 8,000톤, 북한 핵잠은 8,700톤입니다. 상당히 크죠? 무장을 어느 정도 갖췄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는 게 뭡니까? 네, 그거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위협이 다가오면 그 위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응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어차피 말씀하신 북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는 핵 무기로 쓰는 잠수함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개발하려는 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재래식을 핵 연료를 쓰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북의 핵 잠수함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와는 별도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전략적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협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알려주시면 좋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그것에서 일반적인 핵 잠수함 대 핵 잠수함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답변이에요. 예? 총리님, 북한의 이 괴물 핵 잠수함 언제쯤 진수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총리님은 국정 운영을 총괄하시는 컨트롤 타워 아니십니까? 이 정도는 알고 의원님께서는 계셔야죠.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 올해 당장 진수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코앞에 와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국방부 장관은 어디 갔습니까? 생색내는 사업에만 쫓아다닙니까? 여기 나와서 국정 현안 질의에 답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총리님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시던 질의와 맞지 않는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올해부터 이놈이 태평양상에 숨어서 우리 뒤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걸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현재 대잠 능력으로 이 녀석을 24시간 추적하고 잡아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또는 국방차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국방부 장관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적절한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어려운 걸 질문 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속도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러시아의 OK 650 핵 추진 체계를 들여왔습니다. 이거 기준이라면은 자망 속도가 26노트 수준입니다. 우리 재래식 잠수함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을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대비 수단의 하나로 제가 추진하고 알려두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모르고 계시니까. 알려주실 것은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재래식 묻고 싶은 잠수함의 것이 자망 무엇인지 속도는 정확하게 20노트 잡아서 수준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노트로 26노트를 잡을 수 있습니까? 경차 타고 슈퍼카를 추격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핵잠은 핵잠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등의 이유로 핵 추진 잠수함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까지도 못했던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기회를. 자, 북한의 핵잠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바 태평양 상으로 나가고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우리의 킬체인과 KAMD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로 딱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으로 대응할 수 이런 있는 것도 모르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총리님? 지금 정청래 대표님이랑 한판 붙으실 생각만 하시느라 국정 운영 아예 생각 못 하십니까? 의원님.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십니까? 질문다운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질문다운 질문을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질문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킬체인으로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하고 모든 탐지 사산이 북쪽을 보고 있는데 남해 방향에서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뭘로 막아낼 겁니까?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지금 착수하면 언제쯤 완성됩니까? 그것은 핵 추진 잠수함 자체 계획 추진 계획 자체가 미국과의 협의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답을 못 하십니까?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셔야 될 얘기입니까? 제가 답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면서도 답을 못 한다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어렵게 답하실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가 연동되어서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빠른 언제 할 수 시간에 있습니까? 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착수해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2036년에나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의 그러면은 보수 정부에서 그 추진했다면 공백 기간 동안에 이미 북한의 끝났을 핵잠을 수도 어떻게 있겠죠. 잡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안보가 당장 올해부터 수중 핵 위협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핵잠 건조를 1년이라도 단축하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빈자리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뭐 하고 있습니까?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럼 북한 핵잠 뭘로 잡을 겁니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행정은 더 가관이죠. 국방비 1조 3천억을 떼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무미사일 KF-21 우리 전략자산들 대금 결제까지 멈췄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장 국기강을 말해볼까요? 이런 건 좀 아시겠죠? 최전방 경계병들에게 3단봉을 두려고요? 총 대신에? 지금이 석기 시대입니까? 몽둥이를 둘라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북한 목함질의 도발 사건, 우리의 소중한 국군 장병들이 다치고 희생됐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나 남파 간첩들에게 그것을 표적 삼아도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무장한 적군 앞에 우리 국군 청년 장병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지시, 이 발상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무방비 상태로 내던진 경우는 없습니다. 3단봉 둘라면서요.
그게 발상이 나올 수 있는 발상이에요 지금?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세계 군사력 우위 국가입니다. 팩트라 확인하세요. 말이 돼야 통해야 얘기를 하지. 이게 참.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 책임 물어야 될 겁니다. 지금 북한군은 더 이상 과거의 후진 공산군이 아니에요. ICBM을 넘어서 핵잠까지 건조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현대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를 제1적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분대의 훈련장에는 청와대 모형이 상시 구축돼 있어요. 남친 전쟁 연습은 이들의 일과입니다. 일과. 반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한미연합훈련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소 없다더니 실상을 알아보니까 기동훈련을 연중으로 분산 실시한다고요? 이게 축소 아니면 뭡니까? 통일부 장관이 남북대화에 걸림돌이니까 축소하자고 하니 국방부가 무릎 꿇은 겁니까? 김정은의 심기보자 하자는 그런 말에? 북의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더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산 면에만 놓고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도 그것의 일환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난 정부와 비교하시거나 또는 그런 국방력을 파괴한, 그런 지난 군 기강을 파괴한 개헌과 지난 정부의 소행,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다면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군 기강 면에서나 무기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나 또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면에서나 훨씬 종합적인 안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정하게 적어도 인정하고 질문 주시는 것이 적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궤변입니다. 예, 전자권 전환, 3단봉 들라, 한미연합훈련 축소, DMZ 관리 가지고 유엔사하고 실랑이 버리고, 이게 다 군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국방비 1조 3천억 떼먹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일이고 그것이 언제일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자권 전환을 한미 양국의 합의하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과 배치되는 일입니까?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보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든 걸 담당 A부터 취소하십시오. Z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심기보호만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취소하시고요. 대한민국 국군을. 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총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기본은 지키십시오. 이념에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안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심기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할 수 이재명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총리가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지금 뭐 전체에 하는 대해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식의 질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대 위협은 국민의힘. 박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